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행정통합특별법과 부동산 규제, 사법개혁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빗썸의 비트코인 우입금 사태에 대해서 긴급 현안질을 열고 거래소의 시스템 결함과 금융당국의 관리 책임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통합연대 추진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역 민생 행보에 나선 가운데 징계 문제를 둘러싼 내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외전. 합당 논의 좌초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정청래 대표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을 고민 중인 장동혁 대표의 돌파구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행정통합과 부동산 정책 그리고 2차 종합특검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완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말로만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행동으론 수도권 집중을 한 정부의 선택이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를 가져온 셈이라며 집값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가 균형 발전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동참해달라고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집값이 왜 이렇게 오를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 일자리, 자본이 수도권에 다 몰리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네.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의 이기주의 이런 것을 극복하고 하나가 돼서 이 국가의 균형 발전, 균형 성장을 국가의 생존 전략으로서 꼭 힘을 합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통합은 단순히 몸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와 투자 여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해당 지역의 이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영 대결이 사회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화합의 길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당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신설을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원에 대해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행정조사를 하면서 영장도 없이 개인의 계좌 이체 내역, 대출 정보, 담보물 내역까지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지금 정부가 특히 그 인권이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중시하는 정부인데 거기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공정 거래라든가 불법 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처하는 정책의 일관성과 의지를 보이는 것이 부동산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 추진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기소했는데 다시 수사할 미진한 부분이 있냐는 겁니다. 국회, 국정감사, 그다음에 경찰, 검찰, 또한 특검의 수사,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과정에서도 새로운 사실은 드러난 게 없잖아요. 적어도 윤석열, 김용현 두 사람 외에 특별하게 드러난 게 있나요? 수사 대상이 10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1차 특검에서 했던 거와 전부 다 중복돼요. 국민의힘은 법원의 무죄와 공소기각 선고로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증명됐다며 오히려 특검이 특검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가 쟁점이 됐습니다. 김동기 기자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결과에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의 축소 은폐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범인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수시로 쿠팡 이 데이터에 접근해서 크롤링,
막 긁어낸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하고 조회하고 사실은 3,367만 개 중에서 사실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도 있고 이게 클라우드에 다른 데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쿠팡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여야 의원들은 쿠팡 사태가 한미 외교 관계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배경훈 과기부총리는 조사 결과 발표 전에 쿠팡 코리아에 공유를 했고 확인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쿠팡 문제는 외교와 통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화원 법사위가 로저스 쿠팡 해외 법인 임시 대표 소환장을 발부한 거 아시죠? 자국의 어떤 그 주주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대응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여러 가지 좀 로비들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객관적으로 정확한 팩트 위주로 대응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여야 의원들은 해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배 부총리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고 기초연구와 R&D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초유의 비트코인 오입금 빗썸 사태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빗썸과 금융당국을 질타했고 빗썸 측은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장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6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 원대 비트코인 오입금 사고.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 원인을 내부 통제 시스템과 지배구조의 결함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금융당국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아무리 금융회사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이미 금융회사처럼 많은 국민들의 금융자산들을 거래하는 곳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이런 내부 통제 시스템이 안 갖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왜 사전 점검을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얼마든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이런 오지급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점검을 하지 않았다? 제가 보기에는 금융당국이 이 관리 감독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융당국은 빗썸을 비롯한 모든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 구조적 취약점과 관련해 내부 통제 기준 마련과 복수의 통제 장치 도입 등을 입법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내부 통제 기준이나 위험 관리 기준에 관한 것들도 가상자산 이용자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다 자율규제 체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건 먼저 말씀드리고요.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모든 거래소의 내부 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 통제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오입금 사태로 촉발된 이른바 코인 패닉셀 등에 대해서도 빗썸 측에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9,800만 원에서 8,100만 원까지 폭락했습니다. 근데 7시 반에서 45분까지의 매도자라고만 밝혔어요. 근데 이거 보면 한 7시 조금 넘어가면서부터 매도가 슬금슬금 가다가 뚝 떨어지면서 패닉셀이 벌어진다고요. 왜 7시 30분, 45분 매도자입니까? 오지급 한때부터 이미 시장에는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빗썸 측은 1,788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시점에 발생한 패닉셀과 그로 인한 30여 명의 강제 청산, 이 두 개의 상황을 피해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접수되는 민원 등을 통해 폭넓게 피해자 구제 범위를 설정하겠다고 약속하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합당 논의가 중단된 것을 사과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단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통합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정 대표는 내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합당 논란으로 힘을 소비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합당 논의 과정에서 전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총 단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4월 20일까지 모든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민주당 공천 시간표는 한 채 오차 없이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의 공천 참여를 전면 보장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통합을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를 추인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가 맞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추진준비위에서 선거연대의 원칙과 방법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정청래 대표는 내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을 함께합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약 5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인데 의제 제한 없이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설을 앞두고 대구 등을 방문하면서 민생 행보를 펼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징계 심의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계파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 행보에 나선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스타트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스타트업계 관계자들은 지역별 특정 분야 외에도 연구개발 지원과 기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정책 뒷받침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설 명절 물가를 점검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전통시장의 걱정이 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문시장연합회의 수건인 국립구국운동기념관 설립과 주차난 해소,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해 제소된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나섰습니다. 배 의원은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로 서울시당의 공천권 심사를 중단시키는 건 조직을 해산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파적인 정치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제가 당연히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있는 서울의 국회의원이자 그리고 국민의힘의 서울시당의 수장으로서 해야 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윤리위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젯밤 배 의원이 이끄는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게시하자고 주장한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는데 고 씨는 오늘 불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이슈픽 서하당 개건 기자와 함께 결국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서하당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를 거쳐서 조국혁신당과 협당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 그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속도전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현주 최고위원 등 친명계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한 끝에 이 합당이 연기가 됐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이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제안했었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 이현주 최고위원을 필두로 한 친명계와 또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어제자로 잠정 중단이 됐습니다. 반대파들은 이 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의 선명성 노선에 흡수될 경우에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면서 이 민주당의 정체성 훼손을 가장 우려를 했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후보로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추천 인사를 낙점한
포함하면서 불거진 인사 검증 실패 논란이 이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힌 점도 이 합당의 동력을 잃게 만든 결정적 계기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이현주 최고위원 등은 이 과정에서 당원 전체의 뜻을 묻지 않은 일방적인 합당은 2인자들의 정치적인 야망일 뿐이라면서 정 대표를 면전에서 직격하면서 여론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조국 대표가 13일까지 결정하라라고 압박한 것이 오히려 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실을 자각하면서 결국에 어제 의원총원 때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방선거 이후로 해야 된다라고 뜻을 모았다라고 하는데요. 정청래 대표 역시 선거 후 논의하겠다라면서 한 발 물러섰는데 조국혁신당 역시 이 정청래 대표의 사과를 수용하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이 통합준비위를 구성하자는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그 시대에 맞지 않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 국회가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거듭 그 주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절실하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그동안 야당처럼 싸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처럼 치열하게 싸운다라는 표현이 최근 국회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평가인데 이 대통령의 입법 속도전 주문은 민주당에게 이 중요한 인생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것임을 당부한 그런 겁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멈춰섰다며 빠른 입법을 당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일 이 고위당정 협의회 때에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의 기본정책 입법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간접적으로 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정부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이 최우선 과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일부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예비 검토하라라고 지시를 내릴 만큼 이 미국 측의 불만을 잠재우는데 이 정부는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이 법안 발의만으로도 관세 인하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그동안 이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해석을 해왔지만 통과가 지연되자 미국의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여야는 이 본회의 관련해서 이 특위를 구성하면서 입법 속도전에는 합의를 한 상황이긴 한데 이 국민의힘은 여전히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 여야 모두 이 중대성만큼은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이 서로 조율해 나갈 것으로 이 정치권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은 이처럼 민생 처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내일 그 본회의를 앞두고서 민주당 내에서는 법 왜곡죄 이 처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강력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가 법에 대해서 뭔가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을 왜곡할 경우에는 처벌을 하겠다라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 조항을 담고 있습니까? 네, 이 민주당 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계획하고 있는 법 왜곡죄 이 형법 개정안은요. 판사나 검사가 피의자나 피고인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법령을 고의로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해당 법안은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판검사의 직무상 판단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첫 번째 법안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최근에 검찰이 이 주요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하거나 사실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들면서 이 사법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우선 여야 합의 법안들의 처리가 주를 이루겠지만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는 이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서 이 법안이 2월 중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법 왜곡죄는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서 현재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이 법 왜곡죄 처리가 중요하다라면서 처리에 힘을 실어줬다라는 보도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요. 정 대표는 오늘도 이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되는데 2월 국회에서는 어떻게든 처리할 것이라면서 이 본회의 상정을 압박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조계와 대법원은 이 법안이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내 그 강경파들은 위헌이 아니라 위헌 10일 뿐이다라면서 이 처리 의지를 지금 굽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갈등 해결 실마리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대법원과 국민의힘 이 법 왜곡죄가
추진되면 위헌이라는 그런 입장이 단호합니다. 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최대한 저지하겠다 그런 입장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상태인데요. 특히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는 이 법 왜곡죄가 판사의 자유로운 심증 형성을 위축시켜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라면서 강한 우려도 이미 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등 이 친여 단체들 역시 명확성과 구체성을 담보해야 한다면서 조금 더 수기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요, 모두 법안에 명시된 왜곡이라는 표현의 기준을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때 해석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나 이 헌법 소원 심판 청구가 잇따를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 등은 위헌 소지가 없다라면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이 수정 처리의 필요성도 거론이 되는 건 맞지만 추 위원장 등 이 강경파 의원들이 원안 처리가 원칙이라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내일 본회의를 기점으로 법 왜곡죄는 여야의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입장차와 또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위를 열고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재판 소원이 도입되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신뢰가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통과됐으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재판 소원이 사실상 사심제로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공천 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불공정, 불합리한 사례의 사전 점검을 통해서 억울한 컷오프를 줄이고 신뢰받는 공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도 이르면 설 연휴 직후 1차 영입인재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는 오늘 회의에서 공개 모집 지원자 250여 명 중 15명을 선정했으며 집중 검증 절차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영입 인재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상반기 승진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로서의 국회의 역할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직원들의 노고가 컸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 의장은 직원들을 향해서 국민을 지키고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를 위해 책임 있게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월 1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연대로 선회입니다. 합당이 무산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대 형식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조국혁신당에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합니다.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임받을 것입니다. 양당은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범위와 규모 등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 압승을 위한 범여권 결집에 공감대를 보인 만큼 연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지 않겠냐는 낙관론이 나오는 가운데 양당이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호남에선 독자 후보를 내면서 경쟁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연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선거 전략상 연대를 할 지역과 이런 것들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죠. 제가 지난 때 22대 총선 때도 진보당과 그런 연대를 해서 총선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지역들이 또 있기 때문에
국힘 제로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곳에서는 힘을 모으고 그런 곳에서는 경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힘 제로를 위해서. 연대 논의가 구체화되면 지분 나누기 등 갈등 국면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합당 제안 이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양당이 따로 또 같이라는 기조 아래 지방선거 국면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서울시장 신경전입니다. 자, 국민의힘 역시 지방선거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시장에 도전할 것을 밝힌 오 시장은 최근 비상계엄 사과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비판 등 주요 국면마다 메시지를 거침없이 쏟아내면서 당 지도부를 비판해왔죠. 때문에 일각에선 오 시장의 탈당설과 당권 도전설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탈당 같은 일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을 하면서 당권을 할 수 있나요? 동시에? 저는 서울을 지키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아까 드렸는데 아마 이변은 없을 겁니다. 당 내에선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장 경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지도부를 비판해온 오 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5번째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청사진을 그리고 그것을 경선 과정과 본선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하고 설득할 것인가, 오세훈 시장께서 가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인물의 도전으로 컨벤션 효과를 일으켜야 한다는 게 장동혁 대표의 계획이죠. 아직까진 오세훈 시장 외에 출마를 공식화한 인물은 없는 상황입니다. 설 지나고 직후에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예. 경선에서 멋진 승부를 하고 그것이 그런 과정이 저희 당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장 나가십니까?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손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인 만큼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당내 신경전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락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의 지방선거전 합당 추진이 결국 중단이 됐습니다. 논란보다 화합이 더 중요하다. 어젯밤에 정청래 대표가 했던 말인데요. 하지만 지난 19일간의 당내 갈등 그리고 이제 균열이 노출이 됨으로써 정청래 대표는 물론 여당도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다시 합통합 추진위원회 지방선거에서 연대와 통합에 대한 이제 서로 이제 공감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긴 한데. 당내 상황에서 어쨌든 그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질 수 있다. 정청래 대표가 이제 말했던 부분인데 이게 실현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당에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의 이견들, 그런 것들이 갈등으로 연결될 것으로 우려해서 많은 우리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문자를 주셨어요. 네. 이렇게 가다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당이 여당으로서 서포트 잘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대표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습을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지선 체제에 돌입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분열과 갈등이 됐던 조짐들을 봉합하고 네. 그러면서도 조국 혁신당과도 지역별로 여러 가지 연대와 협력을 하면서 이제는 이재명 정부를 서포트하는 지선의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이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서 정청래 당대표께서도 여러 가지 의원들의 의견과 지지자들의 의견을 통해서 사과도 하고 수습도 하고 앞으로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내일 또 오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과의 그런 만찬을 통해서 또다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수습 국면에서 좋은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로 흘러간 거죠? 사실은 의도하지 않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사실 이 정말 합당론을 가지고 나왔을 때만 해도 복잡복잡했는데 네. 이해찬 전 총리의 그런 또 사실은 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휴지기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 실무자 문건이 유출되면서 합당의 타임라인 이런 것들이 뭔가 의도된 거 아니냐라는 네. 또 일부의 그런 우려가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전종철 변호사의 사실은 국정조사 2차 특검에 대한 추천에 대한 우리 당과 네. 이재명 정부에서의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청래 당대표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이견들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또 리더십에서의 하나의 그런 실력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민의를 봉합하는 그리고 그 충분히 반영하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흘러가는 흐름에 있어서의 이런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과 혁신당과의 지방선거전 통합은 일단 잠정 중단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렇게 뭐 전망하셨을까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런데 난항이 있겠지만은 될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친명계의 조직적 반대가 굉장히 컸고 이번에 아주 작심하고 정청래 대표의 노선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고 그게 네. 또 통했고 그 때문에 이제 통합이 미뤄졌는데 일단 그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통합 추진 기구는 계속 가동하기로 했죠. 절차적인 거는 진행이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그 보였듯이 대통령이나 친명계에서 딱 마음 먹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거는 그대로 이제 관철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이번에 네. 보여줬잖아요. 그 변수는 합당을 하는 조국 혁신당이 합당을 했을 때 그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주는 쪽 아니면 최소한 중립적 정청래 그러니까 친명 친청 사이에서 최소한 중립을 취하든지 네. 아니면은 친명 쪽으로 힘을 실든지 하면은 합당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동안에 이야기됐던 것처럼 당에 들어왔을 때 정청래 대표를 도와줘 가지고 네. 올해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연임되도록 역할을 해주는 쪽으로 움직인다. 그를 조짐으로 보인다 하면은 아마 친명계에서 그런 합당은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합당은 어렵다고 봐야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합당이 사실상 잠정 일단락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당무 개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강덕구 최고위원이 자신의 이제 SNS에 대통령이 합당과 또 입법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걸 간접적으로 전했는데 물론 이제 직후에 논란이 되니까 SNS는 바로 또 삭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특검 후보 추천 논란 또 입법 속도 지적까지 이렇게 맞물리면서 해석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데 당청 관계 어떤 정권에서도 늘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에 조금 소통에 있어서 좀 삐걱거림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더 일사불란하게 사실 당은 당이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청은 청의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도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는 민생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 바쁘기 때문에 당무 개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그게 맞는 것이기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특검에 대한 추천 논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당에서 추천인을 올리면 그다음에 임사 검증은 청에서 하게 되는 거고 이 순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청과 당정청의 그런 좀 더 면밀한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불안이나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민주당도 거대 여당이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보면 네. 이게 일부의 속도의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잘 조율해 나가면서 합리적인 결과를 찾아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은 여전히 이재명 정부의 1년 차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려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 잘 서포트해야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도 입법 속도가 느리다라고 네.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에는 당은 국회 내에서 여야 같이 소통을 하면서 그런 결과를 입법 성과로 내고 그러면서 정부가 빠르게 행정적으로 여러 국가를 위해서 회복을 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들을 역할하는 게 그 정치의 본연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일 또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장동혁 대표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가 만나는 이런 자리들이 다시 한번 지선을 앞두고 각자의 할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긍정적인 기운으로 승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 특검 추천 인사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을 했다고 하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달받은 바가 없다. 또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어쨌든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당청 관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집권 초기에 이 정부의 개파하고 당의 개파가 틀린 데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네. 보통은 정권이 들어섰을 때 초기에는 당의 개파도 대통령 개파로 되게 갑니다. 그게 옳든 그러든 간에 네. 그 권력의 흐름이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당정 또는 그 정권의 운영이 편하니까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작년 8월 전당대회 때 친명계를 대변하면서 또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전 원내대표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네. 출마를 했고 예. 그런 경우에는 되게 이제 그런 분이 당 대표가 되거든요. 그리고 예. 도전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도전했고 꺾었단 말입니다. 예. 대통령의 대리인을 꺾고 당을 자기가 이제 그 체제를 쥐고서 그 뒤부터 계속 자기 체제로 굳혀가면서 사사건건 대통령 생각하고 이렇게 다른 생각을 내놨어요. 처음 대통령 집권 초기에 있었던 상속세 네네. 하고 그리고 검산분리 이 완화도 대통령은 그거를 완화하려고 했는데 당은 그걸 안 받아들였거든요. 예. 정청래 대표가 그 주동이 돼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그런 일이 정책적인 언밸런스 계속됐는데 엇박자 계속됐는데 최근에 공소청의 그 보안 수사권 또 결국은 대통령이 분명히 공개적으로도 이야기를 했는데 당은 안 받아들였거든요. 예. 그 당의 의견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책뿐만 아니라 당내 문제에 있어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에서 이미 대통령의 그 대리인이 이제 낙마하는 패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최근에 그 권리당원하고 대의원 1인 1표제도 대통령 정청래 대표 뜻대로 됐고 네. 그러다가 좀 전에 며칠 전부터 이제 좀 전에 언급했었던 대로 2차 특검 임명하는데 대통령이 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딱 카트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합당 문제, 친명계가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나 가지고 딱 무산시켜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이후에 결국 어떻게 하느냐는 거는 칼자루는 정치권 초기에 이 대통령과 정부에 있기 때문에 친명계에 있기 때문에 네.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무난하게 그냥 그 갈등 없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고 계속 나는 내 독자적으로 간다. 그리고 다음 전당대회 또 나와서 또 연임한다. 연임하면은 그 뒤에 이제 그 국회 선거 공천도 내가 주도한다. 대통령이나 뭐 친명계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나와 친청계가 주도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아마 극단적인 충돌로 갈 것 같아요. 결국 선택은 정청래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린 거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별도 노선으로 간다 하면은 대통령과 친명계가 작심하고 네. 이거는 좌절시키고
그쪽에서 생각하는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로 내세워가지고 다음 국회의원 공천은 대통령 임기 후반에 국정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행사한다. 네.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네, 당청 관계 굉장히 소상하게 말씀을 네. 이제 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가 이제 많이 남아 있는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선전의 합당은 일단 멈춤이 됐지만 지방선거 연대에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민주당과 혁신당 선거 연대 그리고 이제 범여권 통합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게 해야죠. 이제 합당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잠시 멈춤을 한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합당을 할 것이다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민주당이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지선에서 이렇게 표가 분산되거나 박빙인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의 출마로 인해서 사실 국민의힘이 되는 그런 일들이 없기 위해서라도 지역별로 이런 통합, 혁신, 추진위 앞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밑밥을 다지는 그런 연대가 지역별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조국혁신당도 아마 비례 12명의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어서의 세가 상대적으로는 부족하고 결국에는 통합해야 된다 그러면 나도 이번 지선에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은다. 이런 면에서는 이견이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지금의 봉합 과정이 지선을 준비하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당히 더 반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과 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순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공천권 등을 둘러싼 또 다른 뭐 갈등이 표출돼서 좀 삐걱거릴 수 있을까요? 원래 연대가 합당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지분 조정이 있어야 되고 선거구마다 후보 조정이 있어야 되고 각자 열심히 뛰고 있는데 어떤 사람 주저앉혀야 되고 주저앉히는 게 그냥 주저앉으라고 그런다고 또 주저앉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수단이 도구가 동원이 돼야 되고 그런 것이 어려워서 선거연대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데 거기다가 이번에 합당 논의 과정에서 조국혁신당 분들하고 또 민주당 친명계가 굉장히 감정 싸움을 했거든요. 조국혁신당에서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여러 번 표시를 했죠.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연대가 순항할 수도 있고 난항일 수도 있고 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순항이 될 수도 있고 난항이 될 수도 있고 자초가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안 돼서 각자 선거 치르는 행태로 갈 수도 있고 변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상황으로 좀 건너가 보면 어제 최근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 어게인만으로는 이번 지선에서 선거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쉽지 않다. 뭐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한 걸 두고 노선 변경이냐 아니면 이제 전략적인 거리두기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장동혁 대표가 대구와 또 나주를 방문을 했습니다. 강성 지지층과 외연 확장, 투트랙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전략인 건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마리 토끼 잡는 투트랙 전략 맞은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그게 참 어려운 정치 상황에 당 지도부가 놓여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예를 들면 주인이 산토끼 잡으러 가면은 집토끼들이 웬만해서 그냥 응원을 해주거든요. 산토끼 들어오는 게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우리 주인 잘 되려고 하면은 뭐 그래도 받아들여야지 응원을 해주는데 지금은 집토끼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산토끼 주인 데려오면 주인을 그냥 비토해 버립니다. 그냥 반대하고 의장 놓고 안 되면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냥 우리가 나간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정도로 정치 민심이 사나워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산토끼를 데려오면서도 집토끼의 동요가 없도록 하는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데 말하자면 이제 고차방 정책을 풀어야 되는 숙제를 당 지도부가 안고 있는데 역대 어느 당 지도부보다도 정말 능숙하고 경륜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으면은 쉽지 않은 과제인데 근데 어제 좀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어제 그제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공개적으로는 이제부터 중도 확장에 나선다, 외연 확장에 나선다, 그렇게 중도도 포용한다, 끌어안는다 이렇게 해놓고 내부의 강성 지지자들한테는 그게 사실은 그냥 선거 전략이고 우리 속마음은 그게 아니니까 그냥 이해해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또 언론에 공개가 돼서 세상에 다 알려져 버렸잖아요. 이런 식이면 이런 식의 정치력으로는 고차 방식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참 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해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선거를 이제 뭐 코앞에 두고 어쨌든 윤 어게인과 좀 거리 두기 뭐 처음으로 그런 분위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도끼, 사나워진 집도끼라고 표현하셨는데 좀 달래야 되는 그런 숙제도 있고 고차 방정식을 현재 분위기에서는 풀기 어려워 보인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국민의힘의 뭐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는 전략적 치졸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지 않습니다. 지선에서 승리해야 그래야 우리가 윤 어게인이든 김건희든 윤석열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전환기 씨나 아니면 고성국 씨를 달래기를 하면서 우리가 윤 어게인만으로는 지선에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국민들 다 알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지방선거도 중도층의 표심 전략이 매우 중요한데 국민의힘이 진정성 있게 변화하고 있느냐, 합리적 보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부가 정말 이런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옷 갈아입기를 하는 것이냐, 국민들은 모두 다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성국 씨, 배현진 씨 이런 분들이 윤리위의 징계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참 무섭다. 윤리위를 통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숙청하려고 하는 난타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배현진 씨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그러면서 친한계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그 결과로 나타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고성국 씨도 지금은 서울시당의 윤리위에서 지금 탈당 권고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의 신청을 하면 이제 중앙당의 윤리위원회로 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결과를 통해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그 다음에 최종 결정이 되는 건데 고성국 살리기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고성국 죽이기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당 지도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 결과를 보면서 국민의힘이 지금도 여전히 변화에 그런 목마름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변화는 촉만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냉정한 그런 표심의 평가가 분명 지선에서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뭐 3개월 정도 남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그런 진정성을 보일 수 있을지가 큰 과제일 텐데 하루하루 시간이 촉박하다고 보이고요. 대구의 서문시장 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 호남한다고 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호남을 한 달에 한 번씩은 방문한다고 했는데 그런 방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표를 주지는 않는다. 이 한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난망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여야의 부동산 정책 공방에 부동산 감독원이 새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초법적인 국민 사찰이다. 이렇게 이제 엇갈린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출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 영장 없이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대출 내역이 쟁점인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길지 않게 좀 들어볼까요? 부동산 정책은 이제 크게 규제 정책 또 그 진흥 정책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규제 정책은 이제 수요 억제 정책인 거고 진흥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 정권을 거쳐 오면서 많은 시행착오 끝에 모두가 다 알게 된 결론은 진흥 정책으로 가야 된다. 공급 확장으로 가야 된다. 거기다가 규제는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 보완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부동산 감독원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은 이 부동산 감독은 기본적으로 규제 정책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규제하고 또 감시하고 통제하고 지금 이체 내역까지도 영장 없이 보는 걸로 대출뿐만 아니라 이체 내역까지도 본다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규제 또 통제 감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부터가 이제 문제고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도한 이제 권한을 줘가지고 지금 위법 또는 초법 또는 위헌 시비에 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그 감독원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여당 안대로 출범하더라도 그 부동산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 의문이어서 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공급 위주 정책으로 가야 되고 진흥 정책으로 가되 보완적으로 규제 정책을 하고 감독 정책을 하고
그에 또 필요한 감독 권한은 헌법과 법률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 네. 이 이야기 들으면 아마 그 저기 영장 없이 이체 저 대출 내역까지 다 본다 그러면 국민들이 아마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민들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아마 저 저항이 클 거예요. 알겠습니다. 공급 대책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규제 정책은 그 후에 좀 보완적인 수단으로 이제 쓰여야 된다. 예. 예, 그래서 공급을 아무리 많이 늘리더라도요. 결국에는 금융 자산이 많은 사람 그리고 불법이나 편법에 능한 사람만 가져간다고 하면 네.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시민들, 서민들, 청년계층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급이 와닿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그런 거래 시장의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거는 또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이다. 그런 면에서 이 금융의 감독원이 있는 것처럼요. 부동산도 컨트롤 타워를 맡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산재에 있는 부처의 역할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실제로 투명한 그런 부동산의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거라고 보이고 너무 과도하게 개인정보나 신용정보가 남용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3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오늘 당대표도 네.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투기 뭔가 이상조짐 아니면 이건 불법 의심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국무총리 산하에서 부동산 감독 협의회가 사전 심의를 통해서 그런 내역들을 조회하거나 신용정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의를 하고요. 네. 만약에 거기서 통과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를 가능하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공을 하고 1년이 지나고 나면 무조건 폐기하고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남용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이런 강력한 처벌 제재를 가져왔기 때문에 네. 정말 그 부동산의 투기 근절을 위한 투명성 강화에만 사용된다면 지금 반복적으로 뭐 다운 계약서든 여러 가지의 그런 불공정한 거래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의 우리 시민들이 정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들도 같이 가야 공급도 늘리고 그러면서도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그 집이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한 1분 정도로 좀 짧게 두 분의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박충권 의원이 김정은 심기 보좌 발언에 이렇게 이제 발언했는데 이에 대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 북한에 첫 사과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 그리고 북한의 저자세다 이런 지적 두 분의 좀 이런 상반된 평가 두 분의 생각 한 1분 정도씩 짧게 들어볼게요. 예, 이거는 출발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헛짚고 있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교류하고 하려는 노력은 필요한 일인데 네. 북한이 그걸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땐 지금 체제의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 옛날처럼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그런 군사적인 외부의 군사적인 압박이 아니고 네. 외부의 정보가 들어가는 거고 우리 한류를 비롯해서 이런 그 서방의 문화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국민들의 의식을 깨워 놓으면은 네. 이건 체제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진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막는 거잖아요. 체제적으로도 두 나라 우리하고 이제 두 나라라고 딱 해버리고 아예 그냥 그 휴전선 일대에 그냥 벽을 쳐버리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인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북한한테 좋은 이야기 해주고 이런 이야기하면 북한이 좋아하겠지 또는 우리가 뭐 군사훈련 안 하면 북한이 좋아하겠지 그러면 대화에 응하겠지 이렇게 잘못 알고 하니까 북한에서 계속 튕기고 코드숨 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안보 태세만 좀 이완되고 안보 역량만 약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박충권 의원이 그걸 지적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뭐 박충권 의원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대북 정책 좀 제대로 북한을 제대로 알고 북한 입장 제대로 알고 접근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북한을 제대로 알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발언 말씀하셨고요. 평화 공존이냐 대북 저자세냐 상반된 이야기인데 어떤 걸 짚어 주실까요? 계속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북한에 들어온 무인기 침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오해를 해결하고 이제는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기 위한 협상적인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나 지금 트럼프가 북미 대화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남한이 우리나라가 패싱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페이스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진정성을 보이는 일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이재명 정부의 그런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위한 일환인데 그것을 박충권 의원님이 너무 모욕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외전 오늘도 두 분의 뜨거운 토론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